지금 우리가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르네상스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세 후기에서 르네상스 초반에는 중세 기독교와 특정 계층을 비판하고 세태를 풍자하는 문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선두는 단연 단테의 신곡이었고요. 이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이태리의 르네상스 운동이 알프스 북쪽으로 퍼지면서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옵니다.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차는 기독교와 인간 세상에 대한 풍자 그 자체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우신, 즉 바보의 신을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바보 신은 아빠가 부유의 신이고 엄마가 젊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도치와 무지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데 우신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추종의 신, 게으름의 신, 향락의 신, 무분별의 신, 방탕의 신, 미식과 수면의 신들, 이런 친구들이었는데요. 에라스무스는 이 책에서 기독교와 그 학자들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대에 나온 영국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역시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늙은 뱃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유토피아라는 상상의 섬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당시 인간들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사유재산보다는 공유재산제를 만들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였죠. 사회계층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당시 영국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과 유사한 것으로 걸리버 여행기가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나오고 약 200여 년 뒤에 걸리버 여행기가 나오는데 이 작품 역시 상상의 나라를 찾아서 여행하는 작품입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었기에 걸리버 여행기도 있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세태풍자적인 작품을 떠나 제가 바라보는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이 문학에서의 변화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작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찬양하면서 생각과 의심 없이 신을 믿는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인간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에 관한 탐구와 욕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문학 작품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그대로 반영돼서 정말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 논문과 관련 서적은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권씩 나온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측과 추정이 있을 뿐입니다. 작가는 명함 필요 없이 작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라는 것보다는 그의 작품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태도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 영상에 흑사병을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 덕분에 출세의 기회를 잡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배우가 되고자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왔는데요. 한 극단의 마국간지기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던 중 마부역을 하는 배우가 병이 들어서 대신 무대에 오르게 되죠.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무대 데뷔를 하는데 동시에 극작가의 길도 꿈을 꾸게 됩니다. 연기와 글쓰기를 병행하다가 흑사병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극장이 문을 닫게 되죠. 그때 셰익스피어에게 기회가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사람이 죽어서 글을 쓸 그 극작가도 그렇게 흔치 않았었나 봅니다. 바로 그때 유명 세력가 극단에서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 공연되면서 셰익스피어는 그 세력가 극단에 합류하고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틈틈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성공할 수 있었겠죠. 셰익스피어를 최고의 극작가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통속 소설을 짜집기한 표절 작가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셰익스피어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는 신조로 기존에 전해 내려오던 전설과 신화 그리고 풍속 이야기들 속에서 소재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소재와 자료를 셰익스피어만의 색깔로 재창조한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귀족들의 예술극이 아닌 서민을 위한 통속극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자면 예전에는 예술조차도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예술과 문화는 사회 하위 계층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대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시류 덕에 유명해졌고 또한 이러한 시류를 이끌어간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지금도 극작가들이 교과서적으로 따르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르네상스의 인간에 대한 탐구와 본성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면서 중세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직선적인 인물보다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갈등하는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햄릿입니다. 햄릿은 스페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인데요. 제가 만든 햄릿 영상에서도 햄릿은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인간이 아니라 르네상스 이후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하고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갈등해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인간입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판단하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돈키호테는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믿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돌진하는 인간형입니다. 보통 뚝심, 배심 이런 것들이 머리를 이겨내는 인간형이라고 말하죠. 햄릿형이냐 돈키호테형이냐라는 인간형의 대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문학은 인간성을 극대화시켜 보여주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르네상스라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귀, 인간을 찾아서 인성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회문화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비로소 대중화, 보편화라는 키워드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까지 한쪽에만 몰려있는 수많은 것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종교에서 신과 대면하는 개인의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게 되죠. 누구나 믿고 누구나 열심히 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이러한 변화는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자각을 만들어냈고 생각하고 자각하는 인간들은 다시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의 능력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적인 발전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했는데요. 인쇄술과 출판물의 발전과 보급은 이렇게 개인에 대한 욕망과 탐구의식을 더 자극했고 점점 더 지식의 대중화, 보편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식의 대중화는 인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생각의 힘과 지식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사회 계층과 부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죠. 지식의 대중화가 프랑스 혁명의 의무교육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몇백 년이 흘러야 했지만 르네상스는 이러한 인간 중심의 개인과 자의식의 발달로 인문학이 토대를 닦기 시작했고 예술회화 분야에서는 인체가 그 회화의 대상이 되었고 문학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다양한 관계가 문학의 대상이 되면서 이때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예술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좀 더 사회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목적에 따른 결합도 중요하지만 나와 비슷하게 느끼고 생각한다는 그 공감 능력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은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연대의식으로까지 발전해서 사회 변화와 변혁, 크게는 혁명까지 이끌어내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문학은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성과 합리의 시대에 나온 그 고전주의 문예 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시책방의 지식산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댓글은 도시책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